2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종합주가지수 2600선에 안착을 했으며 밤 사이에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신저가를 갱신하며 강한 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위태로운 상승이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따라갈 생각은 전혀 없다입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숏 마인드를 유지하더라도 전술적인 숏 타이밍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6월도 이제 2거래일이 지났죠. 그런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서 꼼꼼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이후 외국인들이 조심스럽게 선물 매수를 확대하고 현물 또한 매수를 유지하면서 지수는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현물 매수의 포인트가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전지 주식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5월이 주도주였던 반도체 주식에서 2차전지 및 원자재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전체 시장이 불을 붙기 시작할 것인지 이 단초가 될 것입니까? 이건데 5월에 그 홍콩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시장을 일방적으로 쳐눌렸던 것을 6월 들어서 단 2거래일 만에 5월의 하락분의 절반을 급히 반전시켰어요. 그리고 주요 원자재도 이틀 만에 굉장히 급격한 커버링이 나왔죠.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5월이 일방적인 반도체 위주의 흐름에서는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환매로 이어질지 외봉으로 고꾸라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6월 이틀간의 거래 흐름을 본다면 지역적으로는 순환매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 증시일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는 파생상품 이슈인데 이번 6월물 들어서 선물 베이시스가 잠깐 이론 베이시스 상회한 적은 있었죠. 근데 그 이후로 지수가 올라간 것은 파생상품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물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강하게 상회하면서 선물 매수가 투기적으로 들어오면서 지수를 올린 게 아니라 현물 매수로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파생상품에서의 콜 감마 스퀴즈라든지 선물 베이시스의 강한 콘텐고가 일어나야만 인덱스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은 이번 6월물에서는 여태까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6월 1일에는 선물 베이시스가 나빴어요. 그러나 6월 2일 이날은 제법 의미 있는 콘텐고가 이어졌죠. 특히 오후 1시 이후로 슈퍼기미로 추정되는 개인이 콜 337에 대량의 투기적 옵션 매수를 집행하면서 지수가 종가 고가로 마감됐는데요. 야간 시장에서 지수가 추가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개인이 콜옵션 매수 베팅은 성공적인 베팅으로 판단된 뿐만 아니라 옵션이 발행 누적 평균 단가를 크게 넘어서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살벌한 콜감마 스퀴즈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이게 인덱스 매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이 순간만 보면 지수의 날은 나머지 세컨디어 종목, 서드티어 종목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그런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볼게요. 아마 풋콜레이쇼를 거꾸로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풋콜레이쇼의 기본 개념은 풋옵션 거래량이 콜옵션 거래량보다 크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면 그것이 시장이 바닥이라는 신호가 된다는 것인데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풋 거래량이 폭발해버리는 것은 열심히 풋옵션으로 하방 해지를 한다는 것이고 하방 해지가 완료되면 추가로 하방 해지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지수가 떨어져도 안전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때부터는 편하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서 바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반대로 해석하죠. 콜옵션 거래량이 폭발하게 되면 상방 해지를 완료하게 돼서 이제부터는 상승할 것을 해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식을 매도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자, 자본주의는 롱바이어스가 있어요. GDP 감소는 자본주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가는 상단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늘 그 PE 멀티플은 증가해 왔지 감소해 오지 않았죠. 그리고 금리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늘 하향 안정화됐어요. 시황 얘기하는데 경제학 언론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요. 자,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역방향을 잡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며 자본을 태워서라도 역방향 잡고 버텨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지금 구간은 두 번째의 상황, 즉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역방향을 잡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거시적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초미시적인 이번 6월물 선물옵션 동시만기 결제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그렇게 한데요. 자, 전체 시장을 보면 도저히 롱롱 전 못 따라가겠어요.
근데 미시적인 6월물 선물 옵션 만기만 놓고 본다면 저는 위로 크게 열려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월물로는 숏을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시황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은 6월물 선물 미결이 42,000계약가량 감소를 했어요. 하루에 6만 계약씩 감소해도 간당간당한데 갈 길이 바쁘죠. 자, 그런 가운데 선물 9월물 미결은 37,000계약만 증가했고 선물 6월, 9월 스프레드는 1.7포인트에서 1.45포인트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6월물까지는 어떻게든 지수를 올려내올 생각이 있는데 9월물에서는 올릴 생각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6월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죠. 그래서 콜옵션으로 잔뜩 환매 시세를 만들어서 합성 선물로 지수를 끌어올려 결제시켜 놓되 9월물 선물로는 숏 포지션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하기로 하고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승은 기존 주도주의 상승이 아닌 과매도된 섹터에서 급반등이 나온 것인데요. 유럽 증시 상승에 대해서 뉴스플로로는 중국이 부동산 관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랐다고 하지만 5월에 그 유럽 주도주였던 에르메스, 이거 차트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에르메스인데, 에르메스는 이제 웨지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뭐, 상승 추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약간 눌려서 이제 횡보하는 상황이고, LVMH, 루이비통은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서드티어, 캐링은 그냥 바닥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그런데 뭐가 올랐냐? 리오틴토 이렇게 올랐어요. 이 원자재 주식들. 굉장히 강력한 커버링이 나오죠. 하지만 이게 커버링이지 이게 추세 상승이 출발자일까요? 글쎄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굴뚝이 가줘야만 소비층이 두터워져요.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소비 폭이 좁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AI 관련 내러티브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어떤 서비스가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런칭이 되면 소비 저변이 빠르게 확대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미는 이익을 낼 수 있게 가격이 인상된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 비용이 줄어들든지 매출이 폭발적 성장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닷컴 버블 시기에 있었지만 살아남은 건 몇 개 없죠. 하다못해 꼰대 같은 얘기 하시지만 다음 커뮤니케이션도 카카오랑 합병되지 않았다면 저는 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네이버도 지금은 천하무적처럼 보이지만 글쎄 그런 생각이 여전합니다. 여하튼 유럽 증시 상승은 오늘에 한해서는 5월의 주도주 반등은 인덱스 수준 혹은 그보다 못한 반등이었고 과매도되었던 주식들이 반등하면서 변동성이 죽어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변동성 하락으로 변동성 지수는 2021년이 저가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마이너스 금리 혹은 저금리 구간이었다면 이제는 절대 금리가 높은 시기죠. 틀림없이 어느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버티는 구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구간까지는 숏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롱을 따라갈 거냐? 저는 그 폭이 얼마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손익비를 계산했을 때 저는 숏에 대한 손익비가 더 높다고 보고 롱은 낮기 때문에 굳이 따라가지 않은 생각이란 것입니다. 채권 시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이 단기물 중심으로 채권 조정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논팜이 33만 9천으로 잘 나온 것도 있지만 반대로 시간당 임금은 전월 0.3% 증가로 임금 인플레이션이 살짝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채권이 강하게 빠졌다고 봐요. 이거 전형적인 골디락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용을 잘 뜯어보면 이 정말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그 투텐 스프레드, 그러니까 미국채 2년과 10년 채권 스프레드인데 이거 5월 저점까지 다시 내려와 버렸어요. 80bp까지 밀렸는데 마이너스요. 네. 이게 지금 5월 한 달 내내 빠진 저점권까지 내려온 것이고 유럽 채권 시장에서는 이 독일,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 감소 중이거든요. 이거 볼게요. 이게 정리해 놓은 게 열어보죠. 제가 정리하는 걸 다 가는 것 같은데 아이고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요거거든요. 이게 독일과 이탈리아 10년 채권 스프레드인데 원래 채권 스프레드가 이렇게 좁아지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5년치를 또 볼게요. 그러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각보다 이탈리아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제조업 중심이 독일 경제가 살짝 망가져가고 있어서 채권 스프레드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중국이 제조업 약세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이 제조업이 이제 그 제조 장비들이 사실은 독일 것들, 유럽 것들이죠. 그런데 중국이 제조업이 가라앉으면 당연히 독일이 제조업도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 스프레드가 감소하는 게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통화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또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엔화 유로가 눌린 건데 저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될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가 다시 조정을 받아서 100포인트대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5월에 있었던 달러 추세 상승을 이어가면서 107포인트까지 올라갈지 기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한 달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6월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리스크 온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다시 조정을 받아서 100포인트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100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번에 100포인트를 또다시 지지받는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큰 폭이 달러 강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완전히 달러가 망가지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 증시를 다 내려앉히는 그런 심각한 형태의 달러 약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100포인트까지 내려갈 것을 더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종가 저가의 큰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트리거는 9시 30분에 발표된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 논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채권 시장이 조정받았고 그리고 증시에서 변동성 하락 그리고 리스크 온 현상이 골드를 크게 꺾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반면 구리는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 초반에 강한 상승을 이어갔다가 정작 유럽 시장 중반 이후에는 꽤나 큰 윗꼬리를 달았는데 아무래도 이 주요 원자재가 반등을 한 것은 맞지만 펀더멘털이 따라줄 것인가? 이런 거는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기름은 다시 72달러에 근접하는 상승이 나왔는데 이것은 오펙 플러스 회의가 하필이면 일요일에 열리죠. 그래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커버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미권 국가들은 일요일이 휴일이에요. 그런데 사우디 등 중동 국가는 일요일이 비즈니스 데이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의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변동성 저가 갱신과 함께 굴뚝주 중심이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장초 나스닥이 숏 커버를 보이면서 14,627포인트까지 상승했지만 차익 실현이 꽤나 강하게 나오면서 상단을 틀어막았는데요. 그에 비하면 S&P나 다우, 특히 러셀이 스트레이트로 3.54%가 상승하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죠. 러셀이 상승은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 올해 YTD 수익률을 보면서 볼까요? 네. 요 하얀색 선이 이제 S&P 그리고 이게 러셀 이게 이 다홍색이네요. 그리고 나스닥이 요거는 이제 CCMP라고 해서 그 나스닥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빨간색이 주황색이 이제 나스닥 100 그러니까 뭐 메가캡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요게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성과를 냈는데 자 이렇게 보면 러셀은 이제 YTD 회복한 것 뿐이에요. 뭐 오른 게 아닙니다. 2월 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따라가려고 했었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3월에 SBB 사태가 터지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버렸고요. 그 뒤로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제 6월 들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라서 의미가 큽니다. 자, 그래서 뭐 하루 만에 뭐 3% 넘게 올랐다라고 해서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시장이 오른 것은 5월에 나스닥이 오른 동안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이 튀어오른 것이라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그 갭을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 나스닥 100이 아니라 나스닥 지수라든지 S&P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요 갭을 상승 갭을 좀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5월 들어서 시장을 비관적으로 봤던 저희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이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나 결론만 이야기하면 저는 여전히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타이밍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숏마인드를 치운 것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총평 때 이야기하겠지만 변동성 지수가 2022년이 저가는 지금 모두 깨버린 상황이죠. 이것도 볼게요. 보면서 얘기하죠.
여기 이제 변동성 지수인데 빅스예요. 이게 이제 2022년에 저가는 이제 모두 깨버렸죠.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저가권에 와 있는데 아직은 저가는 아직 안 깼어요. 근데 코로나 시절에 절대 금리 레벨이 지금 올라왔어요. 코로나 시절 이후에는. 그런데 이제 변동성이 여전히 이전이 저가권, 그러니까 2019년이라든지 뭐 이럴 때의 저가권이 12포인트 초반인데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하튼 아직은 변동성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 원데이 변동성을 보면 여기 이제 원데이 변동성이거든요. 이게 지금 11포인트대에서 계속 지금 멈추고 있어요.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 9데이 변동성은 지금 12.74까지 내려가 있죠. 그리고 일반 빅스 이거 28일짜리 얘는 14.60이에요. 이게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15포인트, 16포인트대에서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14포인트대까지 내려온 것인데 변동성이 요 구간에서 반등을 하게 될지 이 구간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임계점에 닿을 때까지는 어쨌든 함부로 숏배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시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소외주의 상승 중에는 뭐 기름 주식도 있고 금융주도 있지만 저는 이 캐터필러랑 3M, 디어 이게 강하게 오른 게 특징인데 이들 주식은 굴뚝주의 대표 주자들이지만 그동안에 이 테크 주식을 담기 위한 재원으로서 그러니까 개별 종목 이슈가 아니라 페어 트레이딩이 희생자로서 숏이 쌓였던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커버링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굴뚝주 매수가 이어질 경우 S&P도 나스닥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의미 있는 수준이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 반등이 어디에서 유리한 것인가를 보면 나스닥이 상승이 이 AI 내러티브와 같이 버블 냄새가 날 정도로 이게 PDR, Price Dream to Ratio 이런 땡기기가 아니라 변동성 매도에서 유래된 인덱스 매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반기 말이나 그 전후에는 마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마켓 타이밍은 누구도 정확하게 잡을 수 없죠.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6월 한 달은 저는 S&P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차트에서 보실 수도 있듯이 요거죠. 요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나스닥이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진입으로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못난이었던 러셀이 강한 반등으로 이 괴리가 좀 좁혀지는 정도지 모두가 계속 상승 추세로 접어들어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변동성도 전부 내려가고 있어요. 어디 갔냐? 이건 유럽 변동성인데 유럽 변동성도 지금 뭐 2021년 저가권에 와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먼저 변동성 바닥을 논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또 나스닥 변동성도 한번 볼까요? 여기 나스닥 변동성인데 나스닥 변동성은 19.29예요. 2021년의 수치가 뭐 거의 바닥에 도달한 거죠. 물론 2025년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변동성만 놓고 보면 지금부터 올라갈 때 천천히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상승이라고 인정할 것 같아요. 그러나 상승폭은 변동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급히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는 오버슈팅 영역이고 여기서부터 급히 올라간 것은 내려갈 때도 되게 빨리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하튼 최근에 저희 영상을 좀 구독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서 혹시나 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제가 그렇게 변동성을 중요하게 여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막 변동성으로 해석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무슨 생각인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 트레이더예요. 그리고 뉴스를 보고 트레이딩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모든 가격을 놓고 거래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차트를 그어놓고 뭐 차트를 보면서 선구하고 또 피보나치 수열 같은 무슨 마법 공식이라도 적용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무수한 숫자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적용합니다. 자, 근데 그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저와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트레이더가 있어요. 그게 마켓메이커입니다. 마켓메이커는 자신이 돈을 걸고 시장의 리스크를 변동성이란 것으로 프라이싱하고 있어요. 시장의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다면 변동성을 낮춰서 그러니까 옵션이 발행 가격을 낮춰서 호가를 공급하죠. 이것만큼 정직한 프라이싱이 있을까요? 그래서 트레이더에게는 변동성이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뉴스 보고 해석 이런 거 의미 없어요. 먼저 변동성이 움직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우리 시장은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를 맞이해서 첫 번째는
이 선물 롤오버가 스프레드 얼마에서 롤오버 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콜옵션 환매 시세가 얼마나 나올지를 관찰해야 될 것입니다. 시황에서 얘기했듯이 롤오버 스프레드는 지금 감소 중이에요. 그래서 6월물보다 9월물 선물 시장이 약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6월물은 또 콜감마를 살리기에 적절한 상황이죠. 그래서 추가의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자, 문제는 또 변수가 있는 게 6월 6일 화요일이 현충일 휴장이에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마냥 편하게 콜옵션을 환매시키기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등가 풋을 열심히 매도해서 풋옵션을 만료중인 것도 부담스럽죠. 저는 물론 모두 차월물로 넘긴 상태인지라 부담이 없지만 마켓메이커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참 고민될 것 같아요. 자, 결론만 이야기하면 야간 선물 시장에서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당월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갭 상승이 나올 경우 차월물 콜옵션 매도를 조금 더 늘릴 것인데, 다만 갭 상승이 어중간하게, 그러니까 행사가 하나를 넘기지 못할 정도의 수준인 2.5포인트 미만으로 나온다. 그럼 저는 차월물 콜옵션 매도를 과하게 늘리지 않을 것입니다. 갭 상승이 아주 크다면 초반에 롤링업 시세가 해저들에 의해서 나오면서 오버슈팅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때 차월물 콜옵션 매도를 안전마진이 확보됐으니까 자신있게 늘리겠다라는 건데, 갭 상승이 어중간하다, 작다. 그러면 롤링업이 장중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풋매도도 막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추세적 상승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콜매도를 조금만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볼 것은 홍콩 시장이 지금 이틀 연속 그 중국의 부동산 대책 뉴스로 강하게 올랐는데, 이게 5월 중순까지 버티던 지지선까지 한 번에 올라온 거였어요. 펀더멘털로 접근한다면 중국이 부동산 대책이 경기를 턴하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될까?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매도를 쌓아야 될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고 보는데, 글로벌 시장이 지금 리스크온 모드를 지속할 경우에는 이 타이밍이 늦어지거나 오히려 장기 관점에서는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여전히 리세션 부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권 증시는 작년 10월이 저점을 향해서 어떤 형태나 어떤 경로를 그리든 내려갈 것 같아요. 자, 이때 우리 시장도 가라앉지를 봐야 되는데,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번 6월 동시만기까지는 우리 시장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러셀과 다우를 분할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글쎄 저는 손이 잘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이 한 번에 부러지지 않겠지만 키 맞추기 차원에서의 러셀과 다우 지수 상승은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지수가 오르면서 당분간은 변동성 바닥 찾기가 이어진 다음에 시장이 반전할 것으로 보는데, 변동성이란 것은 외봉 바닥대 숏을 잡는 게 아니라, 주가 지수 숏을 잡는 게 아니라 두 번째나 세 번째 변동성 바닥을 쳤을 때 그때 강력한 숏을 잡는 것이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숏 배팅은 일단 6월도 글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롱으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벤치마크 플레이어라면 이런 선택할 거 없이 뭐 닥치고 롱으로 따라갔겠죠. 근데 저는 은퇴한 개인 트레이더예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리스크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자신이 있는 구간에서만 플레이를 할 것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나스닥 롱 따라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그 이른바 내러티브 주식들이 기간 조정이 됐던 가격 조정이 됐던 조정을 받을 때 이 세컨 티어 주식을 포함해서 미국의 소외주들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 우리 증시에서도 그렇게 매수세가 확산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각자의 판단에 따른 결과도 뭐 각자의 귀속되는 것이니까 저에 대해서 뭐 방향성을 맞추고 틀리고 이런 걸 비난하지 마시고, 저라는 트레이더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서 각자의 트레이딩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